서방님,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재워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그녀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혀버렸습니다. 썩 꺼져라.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밤, 한 여인은 살기 위해 한참을 걷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11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연희였지요. 이대로 죽는구나.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도축한 고기를 지고 지나가던 한백정이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내는 황급히 달려가 자신의 옷으로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버티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살아가던 그가 양반집 여인을 구한 것이지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달밤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연희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연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서도 딸의 재주를 아까워하여 서책을 가르쳤고 연희는 사서삼경은 물론 병법과 경세의 글까지 두루 통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재주가 남자였다면 벼슬길에 올랐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지혜를 쓸모있게 만들 날이 올 것이라 믿었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선비로서의 자존심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딸아,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배움만큼은 아무에게도 뒤지지 말거라. 지혜는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긴 연희는 밤낮으로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이 바느질이며 길쌈을 하는 동안 연희는 서책 속에 파묻혀 지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희는 16이 되었고 혼처를 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글만 읽어서야 시집을 어찌 가겠는가. 아무리 총명해도 여자는 여자인 것을. 하지만 연희의 아버지는 딸의 재주를 알아볼 혼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연희는 박진사댁 도령과 혼인했습니다. 박진사는 재산도 변변찮고 벼슬도 없었지만 도령만큼은 과거의 뜻을 둔 선비였지요. 혼례를 올리던 날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과 함께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가난했고 남편은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연희의 몫이었지요. 연희는 남편이 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온갖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러고도 밤이 되면 남편의 글을 읽어주고 토론하며 과거 준비를 도왔지요. 서방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임자 말이 옳소. 역시 임자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요. 남편은 연희의 도움에 감사해했고 연희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희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제하는 날이 오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연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급제 후 박진사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권세가의 눈에 들었고 그 집 외동딸과 재혼하라는 제안을 받았지요. 권세가의 사위가 되면 승승장구가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연희보다 권세와 부귀가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박진사는 고향으로 돌아와 연희를 불렀습니다. 임자와는 이제 헤어져야겠소.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임자는 천한 집안 출신이라 속였소. 나를 속여 혼인한 것이니 이 혼인은 무효요. 박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희의 집안이 가난했을 뿐 천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혼인 무효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시려고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자를 관가에 고발하겠소. 사기죄로 말이오. 연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리도 쉽게 자신을 버릴 수 있다니. 서방님, 제가 그간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11년 동안 서방님을 위해. 시끄럽소. 당장 나가시오. 한겨울이었습니다. 연희는 한 푼도 없이 길바닥에 내쳐졌습니다. 그녀가 11년간 바친 모든 세월은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왔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연희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헤매던 연희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연희가 쓰러져 있던 눈길 한 구석에서 한 사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삼식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외따로 살아가는 신세였지만 마음만은 순박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 일인가.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구만. 삼식은 얼어붙은 연희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지요. 삼식의 움막은 초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삼식은 불을 지피고 미음을 끓여 연희에게 먹였습니다. 사흘 만에 깨어난 연희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는 제 움막입니다. 삼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삼식의 거친 손과 투박한 옷차림을 보고 그가 백정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연희의 말에 삼식은 당황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아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삼식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이 투박한 사내에게서 묘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11년을 함께한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지요. 며칠을 쉬고 난 연희는 삼식에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혼자 사십니까? 저는 백정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하지 않지요. 삼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버림받은 신세, 삼식도 천대받는 신세. 둘은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삼식의 움막에서 지내며 그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삼식은 힘이 장사였지만 고기를 파는 법도 서툴렀고 손님을 대하는 법도 몰랐지요. 그저 도축한 고기를 길가에 내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삼식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라 하시면 고기를 그저 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사로 만드는 법을 말입니다. 삼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그런 것을. 저도 11년 동안 집안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장사의 이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연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연희는 비로소 자신의 지략을 펼칠 무대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삼식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기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백정 주제에 감히 아닙니다. 장사꾼이시지 않습니까? 장사꾼은 신분이 아니라 물건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연희의 말에 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지요. 연희는 삼식에게 먼저 몸가짐을 가르쳤습니다. 말투를 바꾸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익히게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기는 신선하고 질이 좋습니다. 한번 드셨다 가면 다시 찾으실 겁니다. 삼식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희는 삼식과 함께 고을의 세도가를 찾아갔습니다. 김대감 댁이었지요. 대문 앞에서 삼식은 주춤거렸습니다. 마님, 저 같은 것이 어찌 대감 댁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가 삼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대문을 두드렸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하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연희의 차분한 태도에 결국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이 나왔습니다. 백정 주제에 감히 내 앞에 나타났느냐? 대감마님, 저희는 장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신분이 천하오나 고기만큼은 조선 최고입니다. 연희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연희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자꾸나. 김대감은 제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삼식과 연희는 최고급 고기를 준비해 납품했고 김대감은 흡족해했습니다. 고기가 정말 좋구나. 앞으로도 우리 집 제사 때는 너희에게 맡기겠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쓰는 고기라니 다른 양반들도 관심을 가졌지요. 주문이 이어졌고 삼식과 연희의 장사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번창하자 삼식은 연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고을 양반들과 거래를 하다니 꿈만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삼식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놈을 이리도 도와주시는 것이옵니까?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천대의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대의 힘을 빌려서 말이지요. 삼식은 연희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단단한 의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마님께서는 대체 어떤 일을 당하신 것이옵니까?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1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한겨울 눈 속에 내쳐진 이야기를 삼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못된 자식이 어찌 그럴 수가. 이제는 지난 일입니다. 저는 앞만 보려 합니다. 연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삼식은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을 평생 지키겠다고. 그 누구도 다시는 이 여인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마님, 제가 평생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마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연희는 삼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11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평탄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다른 백정들이 삼식을 찾아왔습니다. 야, 삼식아. 내가 양반들과 거래를 독차지하니 우리는 굶게 생겼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백정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삼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싸워서라도 연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연희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희가 백정들 앞에 섰습니다. 누구냐, 너는? 저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모두 손해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함께 일하시지요. 연희의 제안에 백정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고기를 공급하십시오. 이익을 나누겠습니다. 혼자 먹는 떡보다 나눠 먹는 떡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백정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의 질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백정들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하여 연희는 고을의 육류 공급망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제 삼식은 단순한 백정이 아니라 육류 유통의 대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정들은 연희의 지혜에 감탄했고 삼식을 우두머리로 인정했습니다. 장사가 더욱 커지자 연희는 장부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기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마침 마을에 몰락한 선비 하나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석기, 과거에 낙방한 후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신세였지요. 연희는 한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저희 일을 도와주십시오. 한선비는 술에 취한 채 연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게요? 그를 아시니 장부를 맡아주시면 넉넉히 보답하겠습니다. 허허, 백정이를 거들라고? 내가 아무리 몰락했어도 선비인데. 한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마다하시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양반집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지요.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비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연희의 말에 한선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알았소. 하지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시오. 걱정 마십시오. 일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삼식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한선비는 장부를 꼼꼼히 정리했고 삼식의 사업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연희는 사람을 쓰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들의 장점을 살려 쓰는 법을 말이지요. 삼식의 육류 사업은 이제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한양에서도 소문을 듣고 대량 주문이 들어왔지요. 연희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조선 최대의 육류 공급망을 만들 때입니다. 마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삼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연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삼식은 연희의 말에 따라 더 많은 백정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각지로 고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나갔지요. 연희는 밤낮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관리했습니다. 이 지역은 소가 많으니 소고기를, 저 지역은 돼지가 많으니 돼지고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십시오. 고기를 옮길 때는 얼음을 함께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거래처마다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삼식은 연희의 지략에 감탄하며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한선비도 연희의 능력에 혀를 내둘렀지요. 저런 재주를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없소? 남자였다면 진작 높은 벼슬에 올랐을 텐데. 둘은 이제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완벽한 동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식은 연희를 믿었고 연희는 삼식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삼식과 연희의 사업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손님이 삼식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조선 최고의 고기를 공급한다는 곳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삼식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큰 잔치를 여시는데 최고급 고기가 필요하다 하시오. 100명이 넘는 손님을 대접할 고기를 준비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연희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손님은 박진사댁 하인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집의 문양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지요. 보름 후입니다. 나리께서 직접 오셔서 고기를 고르실 것이요. 하인의 말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1년을 함께하고도 자신을 버린 그 남자. 이제는 권세가의 사위가 되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삼식이 대답했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돌아간 후 삼식은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연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지요. 미움일까, 두려움일까? 연희는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그는 삼식과 연희를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기 장사치 주제에 제법 크게 벌었다더군. 우리 잔치에 쓸 최고급 고기를 준비하게. 박진사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여인을 박진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나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최고급 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식이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박진사는 고기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구나. 이것으로 100명분을 준비하게. 잔치가 성대해야 내 체면이 서니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삼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사는 흡족해하며 큰 주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님, 삼식이 황급히 연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 양반이 마님을 버린. 그렇습니다. 저를 11년 동안 속인 사람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가서.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연희가 삼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삼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박진사가 누구인지. 삼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님을 그리 대한 자라니. 당장 찾아가서 혼을 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로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됩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삼식은 연희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오나 그자가 마님께 해코지라도 한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삼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삼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의 칼입니다. 마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삼식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1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을 이제는 삼식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박진사에게는 언젠가 그에게도 자신이 당한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보름 후 박진사 댁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삼식은 최고급 한우를 정성껏 준비해 납품했습니다. 연희도 직접 고기를 확인하며 완벽을 기했지요.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잔치는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진사 댁 잔치에서 사람들이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한선비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삼식과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고기인데. 삼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신선한 고기였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식의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아프다고. 한선비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박진사 댁 하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하인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왔다고 합니다. 연희와 삼식은 하인을 만났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나리께서 직접 상한 고기를 섞으라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삼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정 주제에 잘 나가는 꼴을 못 본다며 일부러 장사를 망치려 하신 것입니다. 하인의 말에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사가 자신들을 망치려 한 것임을. 연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나리께서 상한 고기를 섞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진사가 발뺌할 것입니다. 연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삼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못된 자식이. 당장 찾아가서. 안 됩니다. 증거 없이 덤비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연희가 삼식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한선비를 불렀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진사를 조사해 주십시오. 더 깊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분명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주십시오. 연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한선비가 돌아왔습니다. 마님, 박진사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박진사는 권세가의 사위가 되어 출세했지만 탐욕이 심해 뇌물을 받아 축제하고 있다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지방 관아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빼돌려 사복을 채운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심지어 장부까지 조작했다 합니다. 한선비의 말에 연희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때가 되었군요. 연희는 한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으십시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연희의 단호한 말에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선비는 박진사 댁 아전을 찾아냈습니다. 아전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나리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장부를 넘겨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무 죄도 없소. 한선비의 설득에 아전은 결국 장부를 넘겼습니다.
박진사가 뇌물로 받은 재물의 목록과 공물을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장부를 들고 연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마님, 증거를 구했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암행어사를 찾아야 합니다. 암행어사요? 예, 마침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삼식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를 11년 전 그 한겨울 밤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저도 그를 똑같은 곳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삼식은 장부를 들고 암행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암행어사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있었지요. 어사날이 고발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진사가 뇌물을 받고 공물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삼식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박진사 댁 아전이 직접 넘긴 장부입니다. 이것은 큰일이로다. 암행어사는 즉시 박진사를 체포했습니다. 박진사는 관하로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를 아느냐? 내 놈의 죄를 모두 알고 있다. 뇌물을 받고 공물을 빼돌린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암행어사의 호통에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부가 증거였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사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단호했습니다. 내 놈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다. 백성의 것을 훔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박진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권세가의 사위 자리도 모두 사라졌지요. 심지어 새 부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11년 전 연희가 당한 것과 똑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박진사는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11년 전 연희를 내쫓았던 바로 그 계절이었지요. 눈은 하얗게 쌓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박진사는 추위에 떨며 구걸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박진사 아니냐? 맞다. 뇌물 받아먹고 쫓겨난 놈이지. 제 잘난 맛에 살더니 꼴 좋다. 11년을 함께한 마누라를 버리더니 결국 저 꼴이 됐구만. 사람들은 박진사를 비웃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우러러보던 양반이었지만 이제는 거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박진사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연희를 내쫓았을 때 연희도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권세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박진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시장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삼식의 고기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크고 번듯했으며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여기가 조선 최고의 고기를 파는 곳이라더군. 맞아, 삼식 대방이 하는 곳이지. 신선하고 질도 좋아. 저 양반 참 대단해. 백정 출신인데도 이렇게 크게 성공하다니. 사람들의 대화를 듣던 박진사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연희와 삼식이 훈훈한 방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옆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지요.
아이는 연희를 닮아 영리해 보였습니다. 삼식은 연희와 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연희는 삼식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이, 연희가, 자신이 버린 여인이, 저 여인이. 박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11년을 함께하며 자신을 급제시킨 여인,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여인, 그 여인을 권세와 부귀를 위해 버렸고 이제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연희, 내가 잘못했소. 박진사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연희는 그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령 눈치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희에게 박진사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으니까요. 박진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 덮인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권세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심을 버리려다 행복을 놓쳤습니다. 이제 박진사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삼식과 연희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조선 최대의 육류 공급망을 이룬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큰 기와집에 살게 되었고 하인들도 여럿 두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여인들과 천대받는 백정들을 많이 도왔지요. 마님, 이렇게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아둘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길바닥에 내쳐진 신세였습니다. 그때 삼식나리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희의 말에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한때는 몰락한 선비로 떠돌았는데 마님께서 일자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술에 찌들어 살았을 것입니다. 삼식은 연희를 존경하며 평생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연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자고 하면 삼식은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마님, 이번에는 어느 곳을 도우시렵니까? 마을 뒤편에 과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식과 땔감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전하겠습니다. 삼식은 성실하게 연희의 뜻을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귀여운 딸아이였지요. 이름은 채린이라 지었습니다. 채린이는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고 아버지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채린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삼식은 채린이를 안아 올렸고 연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채린이,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채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참 영리하구나. 연희는 채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백정과 양반집 여인의 결합을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그들을 본받아야 할 부부로 존경했습니다. 저 두 사람 보게
신분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며 사네. 연희 마님은 지혜롭고 삼식 나리는 성실하지. 참 좋은 부부일세. 그뿐인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지 않나. 참으로 귀감이 되는 부부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사람들의 칭송을 듣던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11년 동안 박진사를 위해 헌신했을 때는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고 절망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연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1년 동안 찾지 못했던 행복을 이제는 삼식과 채린이와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임자. 삼식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날이야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일이 많으셨지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았소. 임자와 채린이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소. 삼식의 말에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11년 동안 박진사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을 삼식은 매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연희는 채린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신이 나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사러 가는 거예요? 과일도 사고 채소도 사야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엿도 사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채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시장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희는 채린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지요. 그러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마주쳤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떨리는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시주 좀.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연희는 박진사를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11년을 함께했던 사람, 자신을 급제시킨 후 버린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지요. 그저 남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도 연희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희.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연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채린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일 뿐이란다. 연희는 채린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박진사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하지만 연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그에게 빌었을 때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받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를 무너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연희는 단지 증거를 제시했을 뿐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가 저지른 죄였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삼식과 채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삼식이 연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행복해서 그럽니다.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길에서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렵니다. 나리와 채린이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삼식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자, 나도 임자가 있어 행복하오.
평생 임자를 지키겠소. 나리, 고맙습니다. 저도 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린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아요. 그날 밤 연희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워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졌고 연희는 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움을 품고 산다면 결국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희는 박진사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지요. 그는 이제 연희의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지략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연희는 버림받았을 때 절망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았지요. 박진사는 권세를 줬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연희는 지혜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심은 행복을 부릅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달밤 야담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